당신이 모르는 복수.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팔팔 끓는 소리에 맞춰 김치 한 접시를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식탁에 두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식탁 위에 떡하니 놓여 있었죠. 저는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뜬 문자 메시지 하나. 오빠, 오늘은 나 먼저 가 있을게요. 어제처럼 빨리 와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흘렀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거나 휴대폰을 거실에 두지 않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해하고 넘어갔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회의가 길어졌어. 라고 말하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웃으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힘드셨죠?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사람에게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차분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아닌 탐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 차의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에 숨겨진 사진첩, 그리고 그의 옷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까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듯 그들의 흔적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의 직장 후배. 미혼.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 찍은 걸로 추정되는 사진이 숱하게 올라와 있었고 해시태그 그이와 함께 해시태그 비밀 데이트 같은 해시태그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제 복수는 울부짖음이 아닌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완벽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곧잘 차렸고 퇴근 시간에 맞춰 옷도 단정히 갈아입었으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점점 더 대담하게 움직이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의 차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영상, 내 연녀와의 대화 녹취, 카드 사용 내역서, 모텔 출입 내역까지 모두 정리해 A사 파일로 묶었습니다. 표지에는 이혼 증거 자료라고 조용히 써넣었지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굳이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대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를 넣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분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결혼사진 한 장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녀는 그 사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점점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한 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내가 뭘 알았나 싶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 생일. 매년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던 날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하객은 딱 2명. 저 그리고 남편. 와인을 따르고 스테이크를 썰며 저는 조용히 준비한 봉투 하나를 그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그는 봉투 안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혼 청구서와 그동안 모은 증거 파일 목록이었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동안 잘 참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바보처럼 살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그 착각 오늘부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했고 당신 이혼은 너무하다고 그냥 한 번의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요? 그 실수 몇 개월을 반복하셨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보다 먼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쳤고 기분 좋은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수는 고함이 아니라 침묵과 미소로 완성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밤 전화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지요. 나 정말 미쳤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당신 아니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문을 닫고 열 문제조차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는 그저 단 한마디만 하셨답니다.
울고불고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장이 참 우습게도 시작됐습니다. 언니, 언니. 그 단어 하나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들.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숨겼더군요. 그 여자 역시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녀에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우리 둘 다 그에게 속았던 여자들이네요. 그 후로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연관계가 드러나면서 대리 직급에서 정직을 당했거든요. 신뢰를 잃은 자리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그 사람은 집도 가족도 직장도 차례차례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꽃을 사서 창가에 꽂고 요가 수업을 등록했으며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지요. 다시 사랑할 거야. 하지만 먼저 나 자신부터 더 깊이 사랑하자. 몇 달 후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은 보리파였고 눈빛이 퀭했습니다. 그는 말을 걸지 못했고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찾았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던 날 저는 재판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차분히 도장을 찍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제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누군가의 여자로 살았던 제 얼굴이 이제야 처음으로 저 자신 같아 보였거든요. 머리를 싹둑 자르고 화장대에 놓여있던 남편이 사줬던 향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침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속삭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팔을 감쌌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고 도서관에서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꺼냈고 가끔 혼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혼자 떠나는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남아있는 4월 혼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오름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지연아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모른 척했던 시간들, 그리고 참고 웃던 나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여행 마지막 날 작은 책방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들고 서 있었고 우리는 같은 구절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책 한 권에 대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에게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왜 혼자인지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지연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호칭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종종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던 책, 저도 다시 읽어봤어요. 지금 계절의 바다가 어떤 색인지 궁금하네요. 그의 말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다시 찾아오는 건 의외로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는 일이더군요. 그와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의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지연 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은 날 제 마음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가 보내준 장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혼자 책 읽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앉았고 우리는 또다시 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가 이혼남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역시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서로를 놓아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거 못할 줄 알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사랑이 아니라 용서조차 어려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려갔고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 없이 나로 있을 수 있었지요. 그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연 씨, 내일 비 온다는데 우산 2개 챙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당신 주려고요. 그냥 그날처럼 젖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서 이해와 배려가 느껴졌고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비 오는 오후 우리는 다시 만났고 한 우산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설레는 말 한마디보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쳐다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어요. 다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함께 걸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고 무너진 자리 위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운 번호로 저장해 두었던 그 사람 전 남편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그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한 번만 얼굴 보자. 부탁이야.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끝을 끝으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한 건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 여전히 구수한 원두 냄새,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전보다 많이 야윈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잘 지내지? 얼굴 보니까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날 떠났어. 알고 보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는 그의 얼굴에 이상하게도 연민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뿌린 씨앗이 만든 결말이었고 저는 이제 그에게 감정의 빚이 없었으니까요. 지연아, 사실 나 요즘 꿈에 너가 자주 나와.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져. 그날 내가 울면서 뛰쳐나가던 모습이 눈에서 잊혀지질 않아. 그제서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똑같은 선택을 할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이제 그날의 나를 꺼내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상처, 이제는 내가 꺼내보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게 나한텐 복수였어요.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고 고마웠어.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잃은 거야.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정말로 안녕. 그날 밤 그 사람과 함께 걷던 남산길을 다른 사람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얼굴빛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식물 같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관계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워야 하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멍해질 때도 과거의 그림자에 잠시 갇힐 때도 그는 재촉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곁에 있어줄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심장이 두근했습니다.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고 두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제도 안에서 내가 또다시 사라질까봐 무섭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지게 두지 않을게요. 지연 씨가 지연 씨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미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살면 어떤 공간에 살고 싶을까? 서로의 가족과는 어떤 거리를 두고 지낼까? 일상 속 다툼은 어떻게 풀어갈까? 이야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정답을 강요하는 시험지 같았지만 지금의 관계는 서로의 답을 맞춰가는 퍼즐 같다는 것.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항상 부드럽게 흐르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그의 무심한 말에 묵은 감정이 올라왔고 저는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는 제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지연 씨, 무심히 말해서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설명보다 먼저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한 방식과 지연 씨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그걸 제가 먼저 배워야 했는데, 저는 조용히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이해받는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새삼 느꼈지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아니라 함께 살아보는 걸로 시작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제가 곁을 지킬게요. 끝.